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에 나섰습니다.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고 이를 부처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 인권 침해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올해 특수활동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3억 원을 삭감하고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식비를 비롯한 사적인 용도의 비용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 보좌진이 당비를 대납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후보자는 대한노인회와 관련한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오늘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에서 590억 원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협의된 조사 일정이나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송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포기하면서 국내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와 덴마크 당국의 송환 절차 협의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다음 달 22일까지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구를 열었더니 그야말로 낭떠러집니다. 화재가 났을 때 생명을 살려야 할 문이 오히려 죽음의 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비상구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7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는 대중문화 초대석의 주인공은 배우 송강호 씨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3주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가 일자리 속도전이라고 전해드리면서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지시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의 주된 단어는 인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약화된 인권위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들의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을 높이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사후 평가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경찰은 따로 지목해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놓고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서 경찰의 준비를 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인 수사권 조정의 사전 작업에 동시에 나선 셈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대통령이 직접 인권위로부터 정기적으로 특별보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들에서 유명무실해져 버린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보고가 형식화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특히 인권위 권고의 핵심은 빼놓은 채 부가적인 내용만 수용하는 문의만 수용 행태를 없애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의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앞으로 국가기관별로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점검해 기관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청와대는 인권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 경찰을 특별히 콕 찍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당장은 경찰 혁신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까지 개혁하려는 계획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경찰에 선물과 숙제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경찰 조직의 수건인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기정사실화해준 대신 전제 조건을 단 겁니다.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기관 인권 침해 진정 접수 현황 중 경찰이 혼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인데 경찰로선 수사권을 조정받으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내용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또 수사권 조정의 조건으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는 주요한 검찰개혁 카드 중 하나였지만 그동안 검경 갈등만 반복되고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찰 혁신과 수사권 조정을 묶으면서 검찰개혁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백원우 전 의원이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오늘 인선으로 청와대 민정라인은 다른 수석실보다 빨리 인선이 마무리됐고 특히 이 민정수석실은 수석부터 시작해서 비검찰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현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뒤 2주 만에 민정수석실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청와대 내 다른 수석실과 비교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전면 배치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비검찰 출신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교수 출신의 조국 민정수석부터 감사원 출신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판사인 김영현 법무비서관, 오늘 임명된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모두 비검찰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유일합니다. 공수처 설치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산적한 검찰개혁 관련 현안을 비검찰 출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시간표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백원우 신임 민정비서관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초기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현직 의원이었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고함을 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사용처를 공개하거나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이렇게 쓰인 돈이 10여 년간 무려 8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조치로 다른 부처들 역시 특수활동비 절감과 투명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중 남아있는 127억 원 중 53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감한 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내년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0%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사용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으로 불투명한 예산입니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관행적으로 일부 나눠먹기식, 그다음에 전혀 그 목적에 맞지 않은 사용,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먼저 특수활동비를 절감한 건 각 부처 역시 동참하란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특수활동비를 한번 잘 개선 방향에 이르도록 하자는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사용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또 앞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의 개인 식사 비용 등은 사비로 처리됩니다. 문 대통령은 치약, 칫솔 같은 개인 물품 비용도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전세 들어와 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는 전언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 식사 등 개인적인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달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오직 대통령직 업무에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란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저 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생필품 구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와 고양이 사료값도 자신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대통령 개인이 필요한 건 사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전세로 들어온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선 오래전부터 대통령 개인 비품은 급여에서 공제해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올 초 CBS와의 인터뷰에서 화장실 휴지와 치약 비용도 지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참모진에게 적극적인 토론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자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 적는 회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어제 위장 전입 문제로 사과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자신의 인생이 다 짓밟히는 것 같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른바 청탁 입법 의혹이 제기되면서입니다. 그러나 공세는 지속됐고 야당 의원들과의 날 세우기 역시 계속됐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대한노인회의 정치 후원금을 받고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후원금은 개인적 인연으로 받은 것이고 법안 발의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야당은 후원 시점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지만 입장은 같았습니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다고 하면은 대가성 입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크다. 제 인생이 너무 사거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네.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습니까? 2014년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 보좌관이 당비를 대납하며 당원을 모은 혐의로 실형을 산 일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상관을 위해서 돈을 5천만 원 썼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대납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경우에나 제 보좌진들에게는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무리한 짓 하지 말라. 항상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산다. 이런 가운데 화가인 부인의 대리작품 의혹까지 제기되자 이 후보자는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입니다. 제보자를 조금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부인의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직 배제 5대 원칙이 1호 인사부터 깨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돼서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인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위장 전입 등 5대 비리자 공직 배제 원칙이 처음부터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총리 후보자 지명이 대통령 취임 당일에 이뤄지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이 후보자 본인도 부인의 위장 전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보는 데다 국민 앞에 공개 사과도 한 만큼 청와대가 낙마까지는 검토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발표하면서도 딸의 위장 전입 사실을 함께 공개했는데 적임자라면 등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공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 청문위원들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휴대전화가 마비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의 지지자들이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무더기 문자 메시지로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 측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 이틀간 천통 안팎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밤새 그 문자 폭탄에 시달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합리적 지적이나 단순한 반대 의견 제시와 함께 협박성 문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기사를 썼다는 점을 지적했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2,500여 통으로 가장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신 신상부터 털어봐야 되겠지. 부모 형제 모두 당신은 끝났어. 전주에서 이제 국물도 없이. 야당은 무더기 문자를 정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여당은 여기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지지자들을 향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생각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국회의원은 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한편 어제 이 후보자 아들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본인 아들도 군 면제라는 사실 때문에 비난이 쏟아지자 오늘 면제 사유가 뇌전증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2주일 전에 세월호 4층에서 잇따라 발견된 단원고 미수습자 조은화 양 추정 유해에 대한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은화 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참사 1135일 만에 은화 양의 부모는 A4 용지 넉 장에 담긴 DNA 분석 결과로 딸을 만났습니다. 목포신항에서 54일째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조은화 양의 신원 확인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1반이었던 조은화 양의 유해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여학생 객실이었던 세월호 4층 선 밑쪽 8인실 구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한 군데에 모여 있었고 은하 양의 옷과 지갑, 학생증 또 휴대전화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 유해 중에서 샘플 채취가 쉬운 비교적 크기가 큰 뼈 3점을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DNA를 추출했고 미리 확보한 은하 양 어머니의 DNA 정보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또 치아의 상태와 치열을 분석하는 법치의학 감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해수부는 유해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약 2주 만에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선체 인양 때나 또 대선 당일에도 직접 저희 뉴스룸 인터뷰에 응해 주셨었는데 오늘 결과를 마지막으로 받아본 그 심경은 헤아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낮에 이곳 목포신항 부두 안쪽의 컨테이너에서 국가수 신원 확인 전문가가 직접 은하 양 부모에게 DNA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참사 발생 1135일 동안 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은하 양 부모가 받아든 것은 단지 A4 용지 넉 장에 든 딸의 DNA 분석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이금희 씨는 그렇게 기다리던 딸을 찾았지만 마음은 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한 번만 안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차린 밥을 먹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먹였습니다. 예. 특히 이금희 씨는 그동안에 미수습자 가족 대표로서 인양과 또 미수습자 수색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는 데 굉장히 힘을 써왔는데 오늘도 꼭 전해주길 바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네, 이금희 씨는 오늘 자신이 DNA 분석 결과를 받은 것처럼 다른 미수습자 가족들도 가족들의 DNA 분석 결과를 꼭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수부에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미수습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관심이 꺼지지 않길 바라면서 자신도 계속 이곳 목포신항 부두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딸을 찾은 어머니는 이렇게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지막에 남는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냐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걱정했습니다. 마지막 남겨진 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다.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오늘 신원이 이렇게 확인된 은화 양은 엄마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일 때면 자신의 무릎에 눕게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그런 친구 같은 딸이었다고 합니다. 유독 엄마와 대화하길 좋아했던 은화 양은 참사 당일 아침에 배가 기울었다는 마지막 통화를 하고 끝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1반 조은화 양이 V자를 그리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 먼저 말을 걸고 엄마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땐 하굣길에 간식을 사와 건네던 애교 많은 친구 같은 딸이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한 은화는 회계공무원 꿈을 이루기 위해 참사 당시 수학여행 때도 색색의 연필과 공부할 거리를 챙겨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은화 양 엄마는 배가 기울었다는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 가서 전원 구조다 그러고 제가 갖고 간 건 손찌갑 요만한 거 하나랑 핸드폰이었어요. 집을 들려서 은하 옷을 갖고 갈까? 그러다가 아니야. 가가고서 뭐 젖었으면은 갖다 그냥 사입히고 오지 뭐. 엄마는 좀 놀란 딸을 진정시켜 얼른 집으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3년이 넘어 딸의 유해라는 공식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아직 바닷속에 사람이 있다고 외쳤던 은화 양 부모는
남은 미 수습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때 목 놓아 펑펑 울겠다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해군 여성 장교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뒤였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 대령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해군본부 소속 A대위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자신의 원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휴가 복귀일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걱정한 동료들이 집을 찾아갔고 목을 맨 채 숨진 A대위를 발견한 겁니다. 헌병대는 A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속 상관인 B대령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B대령은 A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B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군은 여군이 포함된 회식을 할 때 미리 상부에 보고하고 감시자 역할을 두는 회식 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헌병이나 군 검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군사법 체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성범죄 예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이 두 번째로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만 나와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시간 동안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검찰 측이 설명할 때마다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에선 검찰 수사와 공범들의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 중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검찰이 핵심 내용을 다 설명하고 나면 그 뒤에 변호인 측이 이를 반박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설명 중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언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한정된 시간 내에 설명하고 있으니 변호인 차례 때 의견을 밝히라고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시간에 쫓겨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 위험한 발언이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이 공소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밝히고 증거 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재단 설립과 관련해 본인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급될 땐 변호인들과 상의하며 자료를 찾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자 일어서서 자세한 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덴마크에서 구금 중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한 달 안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즉시 체포돼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 씨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 삼성이 지원한 돈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국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어젯밤 11시 40분쯤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 씨 송환 결정을 공식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정 씨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44일 만입니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트위터를 통해 정 씨가 현지 법원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기했던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는 결정이 이뤄진 지 30일 내로 이뤄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송환 시점이 결정되면 우리 법무부, 외교부, 검찰 등이 덴마크 현지로 가서 정 씨를 데려올 계획입니다. 특검이 2023년 8월까지 유효한 정 씨 체포영장을 받아둔 상태여서 정 씨는 입국 즉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 씨와 관련한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비리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일부가 조사를 맡을 걸로 보입니다. 정 씨가 수개월 동안 국내 송환을 거부했고 공범인 이대 교수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또 검찰과 특검이 뇌물로 판단한 삼성 지원금의 수혜자인 만큼 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죄와 관련한 추가 증거 등이 확보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 송환 결정을 받아들인 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문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수사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에서 버티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체포돼 5달 가까이 버텨온 정유라 씨가 돌연 송환 결정을 받아들인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미 1심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정 씨가 향후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덴마크에서의 구금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점도 송환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대 입시 비리와 삼성 승마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정 씨는 그동안 자신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어머니 최순실 씨 결정을 따랐다고 주장해온 만큼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씨는 아들 양육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왔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내세우며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생후 18개월까지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교정당국이 허용하고 있지만 정 씨 아들은 생후 2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정 씨 본인이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보육 대란까지 일어났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무상보육을 공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12년 3월부터 만 3세부터 5세 대상의 누리과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압박했고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 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일성교육청은 반발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고 교부금은 쓸 때가 정해져 있는데 누리과정에 돈을 쓰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선언하는 등 보육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인당 22만 원인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초중고 교사 13,000명을 늘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까지인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5년간 약 1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이달 들어서 통일부에 접수된 북측과의 접촉 신청이 19건입니다. 한동안에 거의 없었던 민간 차원의 접촉 신청이 크게 증가한 건데 최근에 분위기를 탄 것 같긴 합니다. 이 가운데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신청도 포함되어 있는데 남측위원회 측은 이미 6.15 행사는 북한에서 그리고 8.15 행사는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지난 2월 중국 선양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입니다. 남북이 6.15와 8.15를 계기로 서울과 평양 등에서 9년 만에 공동행사를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6.15 공동행사는 북한에서 개최하고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열기로 북측과 협의했습니다. 6.15 행사 개최지를 놓고는 남측은 개성을 선호하고 북측은 평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이런 합의에 앞서 사전에 조율된 의견을 가지고 나옵니다. 북한 당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새 정부가 북측과의 접촉을 수리하고 이후 방북 신청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6.15 공동행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15 공동행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개최된 뒤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한 달도 안 남은 6.15 공동행사의 개최를 승인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예, 헌정사상 첫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강경화 후보자가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북한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인도적인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안의익은 기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직에서 물러난 강경화 후보자가 미국 뉴욕을 떠나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엔 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런 제재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제재와 대화, 이른바 투트랙 대북 정책 기조를 외교 정책에서도 그대로 구현하겠다는 뜻입니다. 강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질문엔 직답을 피했지만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면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휴가차 왔을 때 한번 뵈러 가려고 연락을 했더니 마침 한 분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그날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당분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청와대와 같은 가급 보안 시설입니다. 보안 담당 직원은 총기를 소지하고 근무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총기가 아닌 3단봉을 들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이후 윤두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시설이기에 경비를 서는 직원들은 가스총을 찬 채 근무를 섭니다. 무기고엔 각자가 배정받은 실제 소총이 보관돼 있고 1년에 2번 사격 연습도 합니다. 그런데 전과가 있어 총을 지닐 수 없는 3명이 이곳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근무를 설 때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3단봉을 지참합니다. 일단 외부인 출입을 중간에서 이제 막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현재 3단봉을 가지고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4월에 보안업체가 교체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용역을 맡은 보안업체가 취업 규칙에 위배된다며 전과가 있는 3명의 고용을 취소한 겁니다. 하지만 원전 인근 지역협의회장이 보안업체 사장을 만나 불만을 토로한 이후 다시 고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협의회장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건넸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이 사안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곧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 소탕을 명분으로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정부군과 이슬람 무장 세력 간의 총격전입니다. IS 추정 무장반군 마오테가 민다나오 섬 마라위시의 주요 시설을 점거했습니다. 시민과 가톨릭 신부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고 지역 경찰서장을 참수하는 등 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Gusto sana namin sir na may tumulong sa amin para ma-transfer kami ng ibang lugar.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인구 2천만 명의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중부 비사야스 섬과 북부 누소 섬 등으로 계엄령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ecause of the many islands, they can always escape there and begin another terroristic activity. 국제 인권 단체들은 공포 정치 부활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빌미로 사실상 수천 명을 즉결 처형한 두테르테 정권이 헌법상의 긴급조치 권한을 남용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우선 민다나오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IS 추정 세력에 의한 외국인 납치가 빈번한 이곳에선 2015년 70대 한국인이 납치 살해됐고
지난해 4월 한인 부부가 실종된 데 이어 10월엔 한국인 선장이 납치되기도 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브라질은 1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빠져들었습니다. 연방청사로 3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서 테메르 대통령 탄핵을 격렬하게 촉구했습니다. 거액의 정치자금 수수, 부패 수사 방해를 비롯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브라질 연방청사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시위대가 휩쓴 청사 내부는 성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3만 5천여 명의 시위대를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결국 군 병력까지 투입했습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부패 정치인의 증언을 막기 위해 뇌물을 주려 했다는 의혹에 브라질 전역에서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기업 대표가 테메르에게 1,500만 레알, 우리 돈 51억 원을 건넸다는 폭로는 시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연금과 노동개혁도 분노를 키웠습니다. O Estado hoje está no mar de dívidas por conta de corrupções, de desvio de verba. Então não é justo que o servidor pague por essa conta. 테메르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 지우마 후세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다시 탄핵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원의 탄핵 요구서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우파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도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는 테메르의 사퇴 또는 탄핵 가능성을 90%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해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5년 만에 나란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풀린다는 올해 들어서도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인 지니 계수는 0.304로 5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니 계수가 올랐다는 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빈부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전체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을 보면 하위 20%는 전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건 저성장에 따른 경기 침체로 청년층이 소득이 작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내몰리거나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삶이 팍팍해진 건 중산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가운데 중산층 비중은 65.7%로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실직과 사업 실패 등으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대책은 응급 처방일 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산업 구조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대마 불사, 대마는 죽지 않는다는 바둑 용어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식이 알파고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알파고가 오늘 중국 커제 구단과의 2차전에서 커제의 대마를 잡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내일은 사람과 알파고의 5대1 대결이 펼쳐집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건 먼저 3번 칼을 맞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계대회 2관왕인 중국 커제 구단은 대국 전부터 알파고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파고와 커제의 2차전은 초반부터 알파고의 페이스대로 흘러갔습니다. 알파고의 신의 한 수는 중앙의 119번째 수였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대마를 동시에 노리는 수였는데 결국 커제의 오른쪽 대마를 잡으면서 알파고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결국 커제는 155수 만에 돌을 던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커제는 알파고의 바둑은 100점 만점이라며 바둑의 신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알파고 마스터로 불리는 이번 버전은 구글이 개발한 연산장치 2세대 TPU를 단 4개만 활용하면서도 성능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내일은 중국 리위팅 구단 등 인간 고수 5명과 알파고의 5대1 대결도 벌어집니다. 인간의 집단지성으로 인공지능에 맞서는 셈인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인간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이미 공고된 올해 공무원 신규 임용 외에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12,000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채용이 이루어질 직종은 일반 행정직과 소방직, 사회복지직, 교육직, 경찰, 군무원과 부사관 등으로 오는 10월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태극기 집회 사회를 맡아서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고 했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친박단체들의 과격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 건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샘 씨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학생들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번잡한 시장통에서 남성 여러 명이 할머니를 애워싼 뒤 길을 막고 눈을 가립니다. 일주일 전 경남 합천군의 한 시장에서 범행을 하다가 붙잡힌 목걸이 전문 절도단인데요. 이렇게 주의를 끌고선 절단 공구인 니퍼로 목걸이를 끊어갔습니다. 경찰은 62살 남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비상구의 배신입니다. 이 긴급 상황에서 절박하게 달려간 비상구가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곳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비상구라고 부르기에 꺼림칙한 것이 사실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뒤따라간 주인이 황급히 되돌아와 일행을 부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노래방에서 58살 김모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건물 외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문이 나 있는데요. 아래에는 난간이나 디딤대가 전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김 씨는 이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김 씨는 화장실인 줄 알고 비상구를 열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거 만들 당시에도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다리도 갖다 막아놓고. 취재진은 서울의 한 번화가의 비상문을 무작위로 열어봤습니다. 한 노래방에 있는 비상구 알림판을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상구 문을 열어봤더니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 모여 사는 원룸텔에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문을 열었더니 바로 낭떠러집니다. 황당한 건 이런 위험한 비상구가 소방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노래방과 술집, 원룸텔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대비해 비상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입구 반대 방향에 비상구를 만들면 될 뿐 추락을 막기 위해 계단 같은 시설물을 외부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비상구가 아닌 비상구가 생긴 겁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비상구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강화됐습니다. 이곳 비상구는 문을 열기 전에 추락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이렇게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문을 열면 큰 소리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시면요, 이곳은 부속실 형태의 비상구인데요. 추락을 막기 위해 2줄로 된 로프를 설치해놨습니다. 비상구를 열기 전 추락 위험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용객들이 아무래도 구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추락 위험 표지라든가 이런 추락 방지 시설이 항상 잘 정상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업장 안전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권고일 뿐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위험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낭떠러지 비상구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상구 이면 공간의 안전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데요. 이러려면은 건축법과 소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률에 구분 없이 안전을 위한 어떤 효율적인 법안이 나와야 되고요.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추락 위험이 있는 비상구는 전국에 1,270여 곳입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생명의 문이 오히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 재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윤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각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 미국 백악관 상황실. 광주에서 첫 집단 발포가 벌어진 직후에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철저히 미국의 안보 논리에 의해서 진행됐고 미국은 그 직전에 있었던 신군부의 발포 행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시민군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생사를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 회의에 걸린 시간은 불과 75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광주 시민들은 하루만 더 버티면 미국이 도우러 올 것이라고 믿었으니 아이러니, 즉 예상과는 반대의 비극적 결말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 그 회의의 정황을 보다 자세히 기록한 메모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오랜 독재 끝에 전 재산이 단돈 29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했던, 그리고 최근에 자서전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나는 씻김굿의 재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당시의 젊은 권력자. 그리고 최근에 이 메모를 발견한 이들은 역시 아이러니컬하게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들에 의해서 불에 타버렸던 한 방송사의 기자들이었습니다. 엊그제 앵커 브리핑은 역사는 우연이란 옷을 입은 필연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인용해드렸지만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는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덧붙이는 이야기.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이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인이었던 체로키 인디언들이 불러왔던 노래입니다. 코드명 체로키. 미국이 1980년 5월을 전후한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해서 조직했던 비상대책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광주를 이야기하면서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자신들이 학살한 인디언 부족 체로키의 이름을 코드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대중문화 초대석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10월을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이제 전해드리질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뭐 매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비정기적으로라도 대중문화계에 있는 분들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열면서 어떤 분을 모셔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뭐 굳이 긴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죠. 오늘 그 이름 석자로 충분한 배우 송강호 씨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사실은 그 대중문화 초대석이 생긴 이후에 여러 차례 좀 모시고 싶었는데 네. 못 모시다가 예. 이번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대중문화 초대석을 7개월 만에 다시 한다고 하면서요. 네. 제가 이제 송강호 씨로 정해진 다음에 우리 저 JTBC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누굴 모실는지 알겠느냐 했더니 잘 모른다고 해서 20곡을 했습니다. 예, 20곡을 했더니 15번째 만에 맞추더군요. 그동안 그러니까 뭐랄까 워낙 잘 안 나와주셔서 아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송강호 씨가 나올까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전에도 이렇게 좀 이런 자리에 좀 나와서 인사도 드리고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또 그만한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 불가피하게 못 나왔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하여간 그 단독 인터뷰 때문에 이렇게 방송사로 찾아주신 건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이죠. 예.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뭐 이런 자리나 아니면은 예능 프로나 이런 자리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즐거움도 드리고 예. 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좀 못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송강호 씨하고는 처음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27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7년 전에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앵커님께서 방송국 그 파업 현장에 계셨고, 예. 제가 출연한 연극을 이제 앵커님이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예. 이제 공연을 했죠. 회사에 와서. 예. 예. 그래서 부산에 계셨었죠 그때. 예. 부산 극단에서. 예. 그때 이제 노조 선전부장으로 계실 때. 제가 교육부장이었습니다. 교육부장이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건 별 얘기를 다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공연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앵커님이 고생하셨다고 예. 저녁 식사를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섞어찌개였던 것으로 예, 기억합니다. 예. 아무튼 그때 같이 그 부산 극단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잘들 계십니까? 네네. 예. 네.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데. 네. 예. 특히 이제 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그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월이 빠릅니다. 네. 27년 만에 이렇게 어떻게 한 번도 그동안에 못 뵙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뭐랄까 연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옛날 얘기보다도 송강호 씨 연기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유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한 그런 배역이라도 늘 유머 코드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게 개인의 어떤 그 송강호 씨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철학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배우가 이제 여러 사람의 어떤 여러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유머를 포함한 다양한 감정들을 이제 영화나 어떤 극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우리의 이제 일상성이라는 것이 꼭 그 다양한 감정들이 모아져 가지고 인물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유머를 위해서 연기를 했다기보다는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유머가 예. 아닌가. 그리고 또
인간의 감정 중에 그 유머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그 유머가 또 그 반대에 있는 어떤 감정들도 더 부각시켜주고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난번에 그 배우 박중훈 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중훈 씨 얘기로는 뭐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꼭 숨겨져 있든 드러나 있든 좀 귀여움의 코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냥 좀 뭐랄까 이해가 갔습니다. 저로서는 비슷한 걸까요?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송강호만의 어떤 그 연기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작품이 물론 있고 그 모든 작품들이 다 뛰어난 작품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최근에 영화 중엔 뭐 사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왕의 캐릭터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거는 송강호 씨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감독의 의견이었습니까? 저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고 연구하고 또 표현하는 건데 그 사도는 이제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은 이제 영조대왕의 어떤 감정의 딜레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의 어떤 감정과 또 아비로서의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이 어떻게 심도 깊게 표현이 될까. 그리고 이제 어떤 말투나 언어도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사극의 어떤 고정된 어떤 그런 말투보다는 좀 일상적이고 직접 또 사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왕들의 모습이 좀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자유롭게 좀 표현을 하되 그 감정의 딜레마를 좀 더 아주 재미나게 또 심도 깊게 표현을 하자. 뭐 그런 어떤 접근법을 이제 가지고 접근을 했었죠. 그 대개 이제 넘버 3 때부터 물론 느낀 것이지만 제가 그래서 저 송강호 씨가 쭉 출연했던 영화 이렇게 목록을 보니까 27개, 8개 정도가 되더군요. 제가 본 영화를 이렇게 한번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0개 가까이 됐습니다. 저 정도면 뭐 많이 본 거죠. 정말 많이 보셨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20개의 작품들이 이렇게 관통하는 그 무엇인가가 연기를 관통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본인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쉽게 연기한다라는 느낌? 이건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배 연기자들한테도 툭 던지듯이 연기해라라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입니까? 그게 이제 얼핏 보면 되게 무성의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놓치고 본인의 어떤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오히려 단순해지고 간결해져라. 그래서 많은 생각보다는 어떤 그 인물에 아주 단순하게 그 인물에 집중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시간에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뭐 공통점일 수도 있겠다는 게 저도 이제 뭐 방송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가끔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될 때는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슷할 수도 있죠.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아닌데 약간 그렇게 좀 너무 심각하게 무한하게 만드시네요. 아무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신 진지하되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얘기 드리고 제가 후배들한테 설마니 가볍게 생각해서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가라고 하진 않았겠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버리고 부담감을 버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좀 무거운 얘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시국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특히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블랙리스트 문제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계십니다. 네. 변호사라는 영화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변호인. 변호인. 예. 근데 오늘 여러 가지로 교정을 해주십니다. 예. 뭐 별다른 느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뭐 주변에서도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걱정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예. 물론 변호인을 제작한 제작자나 투자하신 투자사분들이 좀 곤란을 겪고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뭐 이렇게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원래 이제 은밀하게 작동이 되는 거니까 예. 겉으로 드러난 어떤 증거나 확실한 어떤 증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소문만으로도 어느 정도 블랙리스트의 어떤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면은 알게 모르게. 네네. 예.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작품을 선택할 때 각본을 읽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작품은 또 정부에서 싫어할 내용 같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자기 검열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무섭다. 자기 검열을 하다 보면은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리스트에 오르신 그 수많은 예술가분들의 어떤 가장 순수하게 예술적인 판단만을 해야만 될 때 예. 이런 우려가 끼어든다라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참고로 조금 한 두어 달 후에 제가 출연한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예.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5.18과 관련된 겁니다. 네네. 80년 광주를 배경으로 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예 책도 읽기도 전에 손사래를 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결국은 이제 보게 되죠. 보게 되고 그 감동과 어떤 그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뜨거움이 많은 분들에게 이 뜨거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아마 그런 두려움을 극복한 케이스인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맡을 때도 그랬습니까? 그때는 사실 블랙리스트 얘기는 안 나올 텐데. 비슷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건데, 예. 그때 변호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이제 과연 이분의 삶을 제가 자신 있게 또 많은 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예.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면은 이제 이 택시 운전사는 좀 다른 두려움이 있었죠. 예. 그때는 택시 운전사는 사실 뭐 블랙리스트니 뭐니 본격적으로 얘기가 다 됐던 그렇죠. 때고, 예.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게 되고 예.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네네. 됐으니 그게 무섭다는 것이겠죠. 네. 근데 변호인을 하실 때 네. 아내 되시는 분께서 한마디를 한 것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됐다. 당신이 20, 30대 젊고 핫한 배우도 아닌데 뭐가 겁날 게 있느냐. 라는 얘기 때문에 결심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20, 30대 배우도 아닌데 겁날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삶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연기에 대한 두려움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두려움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예. 좀 지엽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다른 좀 복합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큰 용기를 준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택시 운전사까지 오셨습니다. 5.18과 관련된 작품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화려한 휴가, 그 최근에 26년, 박하사탕, 꽃잎. 택시 운전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의 극 중에 제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다. 이 말은 택시 운전사니까 어떤 직업 윤리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그보다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택시 운전사는 과연 도대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시선으로 80년 광규를 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작품들하고 좀 차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요즘에 보면 특히 이제 2013년에 관상 이후에 관상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네. 변호인, 사도, 밀정, 택시 운전사, 뭐 가깝든 멀든 다 사극입니다. 네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계속 시대극이 그러니까요. 나오니까요. 아무래도 매력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그리고 시대극이 주는 어떤 그 풍부한 어떤 상상력과 또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은 현대물에서 또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최근에는 많이 끌렸지만 특별히 선호를 해서 시대물만을 이제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그 올해 영화상에서 이제 밀정으로 나무주연상 받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흔히 영화 한 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난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꼭 그렇다고 해서 사극이라는 것을 떠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대개 사극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그러면 사극을 택하셨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과하게 생각한 겁니까? 과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때 수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수상 소감에 이제 그런 좀 거창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뭐 이렇게 뜻이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작은 어떤 촛불들이 모여서 큰 마음을 이루는 것을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이랬지만 그 영화 한 편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런 영화들이 모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세상에 대한 희망, 원하는 꿈꾸던 삶의 어떤 희망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자면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뭐 한꺼번에 못 바꾼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촛불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모였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상징이 되고 발언이 되는 것처럼 영화도 어떤 작품에서 감동을 받은 관객들이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그분들 또 그 효과가 불과 몇 시간밖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저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그것이 생각하고 축적되면 또 한 큰 힘이 될 수 있다. 택시 운전사도 바로 그런 영화일 수 있다고 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개봉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한 두어 달 후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또 질문했다가 제가 수정당할까 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강호 씨였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명목으로 식사 이외에는 모든 그 식사하신 조찬, 중식, 만찬 또는 간식 해서 구분을 해서 한 달치 비용을 제가 대통령님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가족의 일반적인 식비를 대통령이 직접 내겠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오늘 뉴스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팩트체크는 과거 청와대에서 식비와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들이 꽤 확인이 됐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이전 정부의 사례부터 좀 볼까요? 네, 대통령이 업무 중일 때와 그렇지 않은 일상시의 경우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 만찬처럼요, 업무 중에 발생하는 식사 비용은 국고에서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오늘 얘기할 부분은 그 외의 경우, 특히 가족의 식비를 누가 내느냐라는 건데 과거 청와대에서 누가 무슨 돈으로 부담을 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대통령의 식사비 내역이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가 5년인데 그동안 업무 외에 발생하는 식비가 꽤 될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네. 겁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부터요. 네. 국가기밀이다, 뭐 성역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네.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고요. 과거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뭐 통칭이다 라는 일환으로 여겨졌고 대통령의 식비까지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서가 강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요. 과거 정부의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한 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의 답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으로 쓴 경향이 있다. 식비로도 썼을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내역이 공개되지는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추정컨대 특별히 급여나 식비를 공제, 계산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특수활동비로 대통령과 가족의 식비 등을 써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식비를 지출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배려하는 규정이 없고요. 일반 공무원에 준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게는 월 13만 원의 정액 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발생하는 업무 외의 식비는요. 예산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가족이 무료 숙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또 공유재산법 등에 의거해서 관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저를 법으로 두게 돼 있으니까 그 관저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나라 돈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 단체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공식 업무 외의 식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규정은 없고 근데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특수활동비에 써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외에 다른 선출직,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느냐? 네. 한번 보시죠. 지자체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 보일러 운영비, 전기,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예산에서 지출하는 예외입니다. 이 외에 식비, 생필품 이런 건 당연히 시도지사 본인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는 규정이 청와대에는 없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 그러면 대통령제를 택한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볼까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가 백악관을 나간 뒤에 책을 썼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년간 매 끼니 이후에 계산서를 받아야 했다.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백악관에서 6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살림살이를 맡았던 게리 월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대통령의 가족이 비싼 음식 가격에 불만을 표했다라고요. 미국은 1797년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때부터 식비와 생활비를 대통령의 월급에서 차감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나름의 규칙들이 있는데 우리도 물론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정착시킬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아버지와 아들 29만 원입니다. 뭐 누군지 금방 알겠습니다. 29만 원 때문에. 예. 예.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요. 예. 먼저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2015년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미국에서 입국을 했는데 이때 손에 약 4,7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4,700만 원이요? 예. 예. 4,700만 원에서 약 10여만 원 빠집니다. 그런데 예. 이때는 걸리지가 않았는데 2달 뒤에 이 시계 케이스를 특송 화물로 보내다가 공항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예. 그 시계는 어떤 시계냐면 잠깐 그림 볼 텐데 이런 모양으로 나왔는데요. 명확히 어떤 시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되든 아무튼 꽤 비싸 보이긴 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회사인데 바쉐론 콘스탄틴. 예. 명품인가 보죠, 그러니까? 스위스에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검찰이 이 시계를 과연 어디서 났냐라고 물으니까 이 여성이 전재만 씨와 알고 지냈는데 미국 방문했을 때 전 씨가 선물로 사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전재만 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입니다. 예. 그 4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선물로 사줬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이인데? 그렇습니다. 우선 예. 여성의 주장이고요. 여성의 주장이죠. 그 전재만 씨 얘기는 아직 뭐 나온 건 없죠? 예, 연락이 예. 안 닿고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의 주장이 여성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오늘 뭐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아마 전재만 씨가 그게 아니라면 벌써 해명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 얘기는 없는 모양이죠, 그러면? 예, 얘기는 예. 없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그냥 알고 지낸 여성에게 4,700만 원 가까운 시계를 사줬는데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 97년에 대법원 선고로 추징금 2,205억 원을 받았었습니다. 예. 계속 안 내다가 약 4년 전쯤에 일부 환수가 됐고요. 현재 미납 추징금은 1,057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시계를 사준 돈의 출처가 과연 어디냐? 이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4,700만 원을 더 환수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 어쨌든 시계는 몰수됐고 여성은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거 뭐 입이 똑똑 벌어집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어제도 잠깐 다뤘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김무성 놀이 자제 요청입니다. 이거 저 노룩 패스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영어가 잘 맞질 않아서 오늘 제주공항이 화들짝 놀란 소식이 있는데요. 예. 오전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났습니다. 노룩패스 패러디로 제주공항이 난장판이다. 공안 직원이 자제 요청을 했다. 또 이거 저한테도 무슨 이렇게 그 찌라시 비슷하게 예. 카톡으로 왔습니다. 소식이 많이 소셜미디어에서 돌았고요. 예. 수학여행 중인 학생들이 저마다 가방을 굴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주공항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확인 요청을 했는데 언론사들이 또 뭐 확인 요청이 많이 왔었다고 그랬겠죠. 했는데요. 예. 근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드물게 관광객 몇몇이 여행용 가방을 굴렸지만 공항은 전혀 혼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굴린 사람이 있긴 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제주 최충일 기자도 있잖아요. 그 취재 안 했대나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소식을 듣고 공항에 가서 3시간 동안 카메라를 대고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굴렸다고 하는데요. 한 명이 영상을 굴렸대요? 제가 제공을 받았었는데 예, 영상을 굴렸는데 뭐 미리 사진도 찍고 좀 준비하면서 지금 저 영상입니다. 최충일 기자가 찍은 게? 예. 연습하듯이 영상을 굴렸고요. 예. 패러디가 오늘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패러디로 재밌으니까 웃긴 웃었는데. 예. 참 이거 참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패러디는 많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다른 그 우리 개그맨 작가인가요? 예, 원래 작가다가 개그맨도 하고 있죠. 예. 유병재 씨가 예. 이 가방 굴리는 거를 패러디를 했었고요. 영상이 준비되면 이제 좀 폼을 좀 잡고 나오면서 가방을 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인의 패러디도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냈는데 수행원의 심정, 지금 이제 요건데요. 수행원의 심정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이런 예.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에서 가방을 굴리면 위험하다. 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가 위험합니까, 근데? 가방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예. 앞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가방이 크면. 예. 다음 키워드를 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나는 괴롭습니다로 잡았습니다. 예. 바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인데요. 오늘 추미애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임으로 뽑아간 약간명의 당직자를 당에 일방적으로 돌려보낸 것은 나중에 본인이 보고받고 알았다 이랬고요. 예. 요즘 이제 당과 청와대가 인사 문제로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사심이나 과욕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상당히 괴롭다라고 그 고충을 좀 토로를 했습니다. 예. 당직자를 돌려보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최근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당직자 문제로 좀 갈등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직자들을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좀 많이 보내려 했고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에서 6명의 당직자가 처음부터 청와대에 가 있었는데 대선 이후에 그 사람들은 그럼 뭐냐? 필요할 때만 부르냐라고 좀 따지면서 갈등이 있었고 그러자 어제 청와대가 6명을 다시 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돌려보내자
추미애 대표가 여기에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예, 이게 뭐 금방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일단 보기에. 예. 예. 오늘 뭐 당청 간의 인사 문제로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자 추미애 대표가 앞서 페이스북에서도 대놓고 청와대 인사에 당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 그런 논란의 선을 그은 건데요. 우선 당직자 문제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어제 다 협의가 됐다. 그래서 1년 순환보직 형태로 근무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내각도 있고 뭐 많은 또 청와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듣죠.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돌풍과 함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끝나고 역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소셜 라이브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사회부 기자 탐사 플러스 팀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hattered at dawn, so far for so long, feeling newly baptized, thinking I don't want this thing to end, and all the blue sky. Where our stony paths meet, coffee color sheets looking down